반갑습니다. 김영문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술가로서의 장자 모습을 한번 추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자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장자는 장자일 뿐이다 하는 대답이 아마 가장 정확할지도 모를 일이라고들 했습니다. 장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원초적 각종 개념들의 형성기에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자로부터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를 두고 철학자니 사상가니 하는 한마디 말로 규정 짓는 일이란 어디까지나 후세 사람들의 견해와 편의상의 분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그는 너무나 엄청난 거목이었기에 한마디로 그를 규정할 만한 개념을 찾을 수가 없기도 하고, 혹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디 작은 하나의 점과도 같은 존재에서 그 어떤 개념으로 그를 수용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현명한 질문에 우둔한 해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늘 세분을 좋아하고 명확한 정의나 규정을 원하기에 그에게서 굳이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전에 현대 중국의 시인이며 문헌학자인 문일다가 장자를 위대한 시인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대 중국에서는 시란 뜻을 나타낸다 하는 의미의 시언지가 시의 정의로 나와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는 그 또한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시언지 했을 때의 뜻지자 지의 의미가 자질구레한 일상사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란 의미로 되새겨 본다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정의했던 경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문학 평론가들이 시평을 하면서 서술한 시에 대한 정의들 중에서 무작위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한 차례 인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는 자유의 속성을 본질로 하며 우주의 생명에 대한 궁극적인 본질을 해석하는 것이다. 윤강로. 한편의 시는 세계에 대한 생명적 본질이 시인의 개성적 체험을 통해 시적 언어로 구상화된 것이다. 전문수. 시는 압축된 언어로 이룩된 운율 속에 절제된 미의식을 담는 것을 모범으로 여겨왔다. 엄혜영. 그리고 시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들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을 미적 요소로 변용시킬 수 있는 투지력이 있어야 한다. 장윤익. 항상 시는 외면하는 것 같은 낯선 얼굴을 만드는 재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인의 길은 언어와의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한 피나는 고행을 종합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뒤따라야 그 시가 우주를 담는 소임을 맡을 수가 있고, 인간의 현실과 미래를 가장 간명한 방도로 압축하는 임무를 처리하게 된다. 최수영. 흔히 시인이란 언어의 장인이요, 나아가 삶의 사회 노릇을 할 수가 있는 영감적 대화의 표현자로 볼 수가 있다. 신동한. 원래 시인의 존재란 시대가 평화로울 때는 값비싼 문화의 장식일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거나 할 때는 비싼 문화의 장식에서 벗어나 혹은 예언자적, 선구자적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다. 송영목. W. 베이컨은 위대한 시인은 하늘의 모래 속에서 우주를 보고 한 포기의 덜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고 했다. 오양호. 장자라는 인물을 이해하면서 장자라는 책에 실린 글들을 읽어보면
최고의 이상적인 시와 예술가로서의 시인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 위의 정의설에 어긋나는 부분은 전혀 없음을 수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시인은 불완전한 시인념에 도취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덧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장자로부터 위에 열거했던 정의들이 탄생되었다는 말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장자를 시인으로 규정한 사람은 비단 문일다 한 사람뿐만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당송 8대가의 1인자로 손꼽히는 한유 또한 장자와 구른의 장편 서산시 이소를 같은 반열에 두고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소는 대개 애타는 호소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소라는 시작품 이전에 존재했던 30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시경은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 중국의 북방 지역에 해당되는 황하유역에서 농경에 종사하던 주왕조 시대의 시편 모은 집으로 이른바 작자미상의 작품집에 해당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소라는 거시의 작가 구른의 생애는 비극적이었지만 그는 전국시대 초나라 왕족이 되기도 해서 중국의 남방지역에 해당되는 양자강 유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그야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했던 중국 최초의 낭만적 서정시인이었습니다. 그가 호남의 상강 하류 먹라수에 투신자살을 한 5월 5일 단오절이 곧 중국이 제정한 시인의 날이 되기도 했죠. 청나라 말기의 학자이자 시인으로 1840년에 아편전쟁의 와중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문학 모임을 주도했으며 정암문집 전 3권 등을 남기기도 했던 공자진도 장자와 이소의 두 영혼이 내 마음속에 깊이 서려 있다 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 장자는 위대한 산문의 개척자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장자는 그 문장이 자유분방하여 구속됨이 전혀 없으며 형식이 자유롭고 격식에 구애받지 않아 후세 산문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이어질 제기할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한나라 때의 고문과 인정, 풍속 등을 내용으로 읊은 악부시, 위진남북조 시대에 성행했던 대구 형식의 변려문, 방송되어 산문과 시부 등에서 장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청나라 타도와 공화제 수립을 외쳤던 1911년의 신해혁명 전후에 무기력한 중국인을 풍자한 소설 악규전전을 1921년에 발표하여 이rak 세계적인 작가로 군림했던 노신 또한 장자를 두고 그 문장의 기세가 웅장하고 풍채가 하나하나 참으로 아름다우니 주나라 마립의 제자 백가들의 저서 중에서 이를 능가할 만한 것은 없다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인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수로 추앙받았던 인물이며 국민당에 의해 1935년에 처형당한 구추백 또한 노신의 산문을 평가하면서 그의 산문은 장자처럼 일종의 우화체의 산문으로 이른바 문학적인 논문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장혜인은 장자 중국 고대 우원가 산문의 개척자라는 그 저서 속에서 장자의 우화문이 문장사에 끼친 영향은 전에 없이 큰 것이었다. 장자의 창작론은 그 영향이 시, 산문, 그림, 서예 등으로 널리 파급되었다. 그 중에 영향이 비교적 깊었던 것은 이백의 실용가, 시가풍골, 그리고 정섭의 회화 이론 등에 이르렀다 하고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시선으로 알려진 이백은 익히 알만한 인물이기에 생략하고 정섭은 청나라 번영기의 양주를 중심으로 자유분방한 가문으로 파격적인 화풍을 펼쳤던 은일 문인 화가들이었던 양주 8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먹물로 대나무를 그리는 묵죽의 귀재로 이름을 드날린 화가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에 난득 호덕이 특히 유명했습니다. 이제 장자의 내용을 그냥 문학작품이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놓고 조망해 보기로 하면 대다수의 학자들이 입을 모아 장자 문학의 신묘함은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묘하다 하면 보편적인 우주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장자는 한 사람의 걸출한 천재로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의 풍부하고 신선한 개념과 종횡무진으로 분방한 상상력과 기이하고 독특한 문체 등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창력이 살아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장자는 철학사상과 문학을 진미한 불후의 역사적 저작물로 절대 다수의 후세 문인들한테 끊임없이 애독되고 연구되었던 저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광달한 성격과 자제하고 방자한 생활 정조는 일찍부터 보편적으로 전통 문학 예술가의 생명속으로 스며들고 융화되어 중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훌륭한 재능을 지닌 일세에 뛰어난 인물로 높은 도를 품고 살았으며 천하가 혼탁하니 나와 더불어 말할 수 없다 하는 식의 자신감에서 많은 우화를 사용하여 세상을 깨우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낭만적인 기질 또한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저서 장자가 구른의 이소의 곧잘 비교되는 까닭은 이른바 그 낭만적인 정서 때문이었습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장자의 말은 광대하여 단번에 가늠할 수가 없으며 제멋대로 말함으로써 혼자 잘난 척 했다라고 했으니 일상적 논리 밖에서 살고자 했던 장자의 실체는 제대로 꿰뚫어 볼 수조차 없었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자라는 책 중에 있는 많은 우화들은 모두 지극히 높은 인생 경지를 지니고 있으니 인생을 예술화 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화란 기원전 6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이솝 이야기 등에서도 느낄 수가 있듯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풍자하는 형식을 피하고 엉뚱한 사물이나 사건을 빌려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넌지시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인데 직접적인 화법이 아니어서 당장 독자들이 피부에 가닿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 대신 독자들의 사유를 끊임없이 유도하면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서술 방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자의 문학 형식을 세 가지 화법이란 의미에서 삼원 이론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우원으로 표기된 우화 형식 이외의 두 가지 이론은 권위 있는 성인이나 현인들의 말을 인용하는 중언의 형식과 술에 취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마구 짓거리는 형식이란 시연이었습니다. 장자 속에는 시비를 피하려고 빙 둘러친 우화가 80~90%에 이르고 신뢰감을 높이려고 성인들의 말을 이용한 중언이 60~70%에 이르면 얼핏 보면 횡스수술과 같은 치언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된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형식은 치언이 되겠는데 본래의 뜻은 마음속에서 숙성되지 않은 말을 뜻하며 설문해자에서는 치언할 때의 치자를 둥근 술그릇이라 했고 청나라 말기의 대학자 왕성겸은 가득 차면 기울어지고 속이 허하면 곧바로 설 수 있는 무엇이라 했습니다. 장자가 인간의 입장을 떠나 시비를 초월한 자연의 견지에서 토해낸 듯한 지언을 많이 사용한 까닭은 뜻이 사물에 따라 변하기에 한 가지 말을 고수하고 거기에만 집착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장자는
인간의 어느한 객관적 존재의 사본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로서는 확고한 신뢰감을 지닐 수 있는 말이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인은 침묵하고 세속인은 달변을 자랑한다 하는 그의 말은 우리들한테 어느라는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러줌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자 문학의 매력은 또한 풍부한 해학과 넘치라는 유머 등으로 인해 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자의 사상이 현실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자는 것이므로 언제나 세속의 이해덕실과는 먼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으니 그의 문학은 자연 해학과 유머로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해학과 익살 등은 각박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여유 있는 거리감과 신랄한 비판의식과 따뜻한 친숙함이나 배려 등을 전제로 할 때만이 그 진가를 발휘되는 속성을 지닌 화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자를 읽어보노라면 긴장된 마음들이 저절로 느슨하게 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장자의 문장과 당나라 이백의 시는 중국 문학 속의 선품, 즉 신선의 물건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니 결국 장자의 문학을 한두 마디로 규정지을 만한 범주는 없다 하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장자는 절세의 대문호이며 비록 노신의 말이 없다 손치더라도 선질의 제자 백가 중에서 그와 더불어 지를 자가 없었다 하는 말로 그를 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장자는 전 인류를 감동시킬 줄 아는 웅변가가 되기도 했으니 이따금 그는 우아하고 고결한 스승의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의 이름은 2000여 년 동안 온갖 종류의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과 같이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려 했는가 하면 벼랑간의 광풍노도처럼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또는 심한 바람을 멈추게 하고 검은 먹구름을 흩었으며 가을 하늘과 밤중의 달처럼 살그머니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서고금의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비웃고 책망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욱 더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자의 산문은 종횡무진하여 시종을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명나라 초기에 대쪽 같은 절개를 지키느라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기도 했던 방효유 또한 장자에게 있어서 문장에 심무하면 문장의 교모함으로도 가히 딸 수가 없다 하고 평했습니다. 방효유는 어릴 적부터 소년 한유로 불릴 만큼 문제가 뛰어나서 해제 때 한림은 시강에 임명되어 벼슬살이를 시작했는데 영락제가 거병으로 제의를 찬탈한 다음 그에게 등극의 조서를 부탁하자 단호하게 거절했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자와 함께 800여 명이나 살해되는 참변을 일으키고 방효유 본인은 사지가 찢겨 죽어갔으며 손지제집이라는 저서를 남긴 인물이 됩니다. 이제 저서 장자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중국의 작가이며 사학자로 국학개론, 중국의 학술사상사 논총 등 60여 권의 저작물을 남긴 현대 유화사상의 제2세대 학자였던 전목은 그의 책 위대한 인물 장주편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장주의 심성을 처음 대하고 보면 무척 비관적인 뜻도 하지만 사실 그는 낙천적이다. 처음 볼 때는 담백하고 냉정해 보이나 실제 그는 정성스럽다. 서양에서는 작품과 그 작가의 인격 내지 도덕성 등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의 품격과 그 시를 창작한 작가의 인품을 동일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품이 비속하거나 천박한 자의 작품은 아예 거들떠 보려 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만약 속기나 비루함 등이 발견된다면
그 작가와는 아예 통등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목은 장주의 작품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장주의 심성이라 했던 것입니다. 전목의 말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볼 때는 무척 당황한 듯도 하나 기실은 평범하다. 처음에 볼 때는 방종한 듯 하나 실은 아주 단순하다. 그는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심지를 흩어버리지 않고 정신을 집중시켜 인류가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함께 존재하기를 주장했다. 그는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또는 물이 흐르듯이 처한 바에 따라 마음 편히 자족하며 후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흔적도 남김이 없는 적막한 일생을 보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는 일생 동안 우주를 관찰하며 얻은 거대한 깨달음을 남긴 바가 있었으니 장자야말로 영원히 썩지 않을 한편의 거작인 것이다. 이전에 밝힌 바가 있지만 현존하는 장자는 4세기경의 위진 남북조 시대에 현학자 곽상이 정리한 총 33편으로 내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인데 모두 6만 2천여 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장자라는 그 책 각 편의 지리 문제는 당나라의 대문장과 소식이 본격적으로 제기했는데 그 이래로 많은 문헌학자들이 그 방면의 연구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근거에 따르자면 네 편은 장자 본인의 사상이 그래도 온전히 들어있고 외편 내지 자편은 직접이나 간접으로 장자 사상의 영향을 받은 후학들에 의해 첨삭이 이루어진 일종의 논문집 형식이라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자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천하편의 경우만은 필치에 있었으나 전개된 사상에 있어 모두 네 편과 유사하다고 보아 대부분의 학자들이 장자의 자서로 여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장자의 사상 체계를 나름대로 고찰하고 기술한 그 천하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자와 장자가 별개의 학풍에 속하는 사상가로 기술되어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천하편이 장자 자신의 작품이라 한다면 그 스스로 자신의 사상을 해설한 것이 되어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자 33편의 내용을 통찰하고 요약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네 편에서 1. 소요유는 이른바 총론으로 장자가 이상으로 여기는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소유하는 인간상인 지인의 모습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2. 제물론은 하늘과 사람 관계 인식론을 중점적으로 논하며 만물은 평등하다 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양생주는 법칙의 객관성과 법칙을 따르는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무의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인간세는 처세 방법으로 또는 올바른 삶의 방법으로서의 심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5. 덕충부는 도덕 수양의 문제를 다루며 덕이 충만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 대종사는 도의 실체를 밝히며 크고 어뜸가는 스승으로서 지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7. 응제왕은 무의의 정치론을 전개하며 허심하면 임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외편. 외편 중에는 네 편의 내용을 부전한 것에 불과한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각인은 양생주 내지 대종사의 내용을 부연한 것이라 여겨 아예 그 편을 제외시켜본 장자분도 있답니다. 1. 변문은 육아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삼아 육아의 인의 내지 예지는 군더더기 이론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 마제는 자연을 그대로 절구의 함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결국 인리를 배경함이 골자입니다. 3. 그 협은 세속의 지식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통치자를 아예 도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4. 제유는
한없는 자유를 그리면서 이른바 농민하려는 인의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오 천지는 자연의 처세가 아니라 장자의 처세가 아니라 볼 수 있겠는데 지세는 자연에 맡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6. 천도는 허정이 곧 천도임을 밝히며 소인의 길에서 벗어나 대인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7. 천우는 무의는 귀하고 인의는 천한 것이니 인의의 쾌락이 아닌 자연적 쾌락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8. 각인은 인간형의 여러 갈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9. 현성은 육아의 어진 인을 도가의 덕이 포용함을 일러주면서 자연적인 본성을 스스로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10. 주수는 겸손을 알라 하면서 바다도 작지 작은 구멍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차별성과 상대성을 극복하라는 의미입니다. 11. 지락은 삶을 즐기는 길은 자연의 순응함이라 일러줍니다. 12. 달색은 만족하는 삶의 길은 무심에 있고 세속적인 자아를 버림에 있다고 했습니다. 13. 산목은 무용지물의 쓸모를 일러주면서 헛된 욕심을 버리기를 주장합니다. 14. 전자방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되는 진미와 세상의 쾌락인 지락의 경지를 밝히며 마음을 도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15. 지북류는 기론에 입각한 수양론에 해당되며 일상의 지식이 허망함을 일러주고 자연 앞에서 몸을 낮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자편. 자편에 나오는 우화들의 내용이 너무나 거칠고 공자를 우화의 주인공으로 삼는 등 육아에 대한 비난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대다수 학자들은 후세인들의 저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천하편만은 장자의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하는 말인데 장자가 육아를 그토록 혹독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동시대 유학자인 맹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면 수수께끼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맹자는 장자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편 1. 경상초는 업설부의 경지에 머물면서 사료와 시비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2. 서무기는 자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일러주면서 동자 즉 어린이는 해가 끄는 수레를 탈 수가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노장자는 유약함의 상징인 어린이와 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 식양은 무의자연의 세계를 그리며 언자는 임금도 알 바 없다고 했습니다. 4. 외물은 쓸모없이 큰 쓸모가 됨을 알면 하늘의 즐거움인 천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5. 우원은 중원, 지연 등을 해설하며 자연의 분수에 해당되는 천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6. 양왕은 도를 터득한 사람은 임금 자리도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7. 도책은 도책이란 큰 도둑놈과 공자와의 대화를 통해 육아의 사상을 질타합니다. 8. 슬금은 장자의 입으로 칼을 사용하지 않고 칼싸움에서 이기는 비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9. 어부는 이름 모를 어부가 공자에게 참된 삶의 방식을 일러줍니다. 10. 여러구는 성인은 하늘의 뜻을 따르고 소인은 하늘의 뜻을 어긴다고 합니다. 11. 천하는 장자가 그 당시의 사상계를 비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미학적 관점에서 수양론에 해당되는 심재자망의 개념을 거론해 보겠습니다.